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발표자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로 모로스 님이신데 현재 국제해저기구에서 심해저의 보호와 관련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규제의 틀을 마련함으로써 환경, 즉 심해저의 광물 자원의 탐사와 개발 관련된 활동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심해저에서의 거버넌스 관련된 기술과 데이터 활용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시금 이 아름다운 한국에 오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대한민국 외교부와 대한법학회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872년에 아주 간단하지만 혁명적인 목표를 가지고 출항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심해저를 탐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밧줄에 무거운 납으로 된 물건을 심해저에 던짐으로써 그 당시에 심해저를 탐험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챌린저호가 4년의 탐사를 마치고 돌아와서 글로벌 심해저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했고 일부 채취한 광물들을 공유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심해저의 역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자율주행 선박을 혹은 자율주행 잠수체를 사용을 해서 아주 깊은 심해저까지 탐사를 할 수가 있게 되었고 우주에서도 심해저에 대한 관측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임무는 동일합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심해저를 잘 이해함으로써 책임 있는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제 발표를 통해서 어떻게 저희 ISA가 오늘날 발전하는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웅클로스 하에서 IS의 임무를 다하고 인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국제해저기구를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아름다운 자메이카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에 30주년을 기념하였고 매우 포괄적인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웅클로스에 따르면 ISA는 이 심해저를 인류 공동유산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한 규제 당국으로서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심해저 활용과 관련된 계약을 관리하고 또 환경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관리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로 매우 중요한 역할이 바로 환경을 지켜내는 보호자의 역할입니다. 이런 보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중한 접근 방법을 세웁니다. 저희는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환경에 대한 조사를 하고 우리의 계약 기관들과 함께 환경 영향 평가를 하며 지속적으로 환경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임무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과학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과학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규범을 제정하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과학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환경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중요한 임무를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은 국제해저기구는 재정 및 비재정적인 자원 관련된 혜택을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접근, 훈련, 역량 개발, 기술 이전, 그리고 만약에 채광이 시작이 된다면 이 채광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네 번째 사명입니다. 저희는 거의 170여 개 플러스 EU가 되겠죠. 170여 개의 국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종류의 금속 광물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막 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22개의 업체와 함께 31건의 탐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1% 정도의 심해저만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플랑크톤 존 그리고 인도양 지역
그리고 북부 태평양 지역에서 이러한 탐사 계약에 따라서 탐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가 지금까지 확보한 데이터 그리고 지식, 즉 심해저와 관련된 데이터와 지식을 구성하는 것이 이러한 활동의 결과물입니다. 그렇다면 기술과 데이터가 왜 중요할까요? 이것이 이 발표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환경 보호를 위해 기술과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우리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IS는 먼저 심해저의 생태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심해저의 생물 다양성을 이해하고 또한 어떠한 기준을 충족해야 보호를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첨단 센서와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고 데이터가 계속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니터링과 법규 준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트래킹을 하고 이상 상황을 감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투명한 데이터 보고를 통해서 계약 업체들의 책임성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술과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형평한 혹은 평등한 공유를 위해서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모든 국가가 상호 운용할 수 있고 또 상호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개도국도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총회에서는 해양 과학 연구 행동 계획을 채택하였습니다. 6가지 우선순위 분야가 있습니다. 이 우선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기술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선 분야가 바로 데이터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우선 분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과학과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규제 및 기술위원회에 제공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저희 ISA 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핵심적인 생물 다양성 보고를 평가를 하고 이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심해저 바이오뱅크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 계약 업체들이 채취하는 샘플 자료를 모두가 전 세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BBNJ에도 기여를 하고 더 나아가서 장기적인 관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의 관측 활동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BBNJ와 관련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특정한 활동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술 관련하여 크게 5가지 핵심 기술 영역을 파악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해양 관측과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다양한 기술 접근 방법이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위성 데이터를 활용하고 또한 선박 내에서의 측정 장치, 무어와 같은 다양한 장치 그리고 해저, 케이블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해양 관측을 하기 위해서는 첨단 지상, 해상 소통이 가능해져야 합니다.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장거리 간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할 것이고 해저부터 시작을 해서 수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해상 표면에 이르기까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모니터링 부문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규제 당국이기도 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하고 또 정확한 이러한 관측을 바탕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어업 활동을 포함해서 심해저에서의 탐사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사용이 될 수 있는 솔루션으로는 선박 내의 장치 그리고 무어링 장치, 위성 장치, 케이블 장치 그리고 데이터 대시보드 등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동화와 로보틱스 기술이 중요합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린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동화 기술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활동이든지 간에 특히 심해저의 수계와 심해저 해양을
탐사하기 위해서 해저를 탐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동화 기술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율주행을 통해서 해저의 파악이 더 쉬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들이 또 센서와 연결이 되고 데이터를 생성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네 번째로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아주 뜨거운 주제입니다. 해저에서의 활동을 관측하고 또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해상 관측과 모니터링에서 나오는 정보 그리고 수괴와 해저에서의 여러 금속 광물 관련된 정보 등등을 취합하고 분석하는 데 AI가 사용이 될 것입니다. AI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해양 지질학과 지형학 그리고 금속 광물, 생물 다양성 또한 인간 활동의 환경 영향에 대한 모델링을 더 쉽게 해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바로 프로세싱과 관련된 것입니다. 해양은 정말 많은 자원을 제공해 줍니다. 해저에서의 광물 자원뿐만 아니라 열과 다양한 에너지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특히 이 해저에서의 채광을 위해서는 더 많은 기술이 발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탄소 대체 기술도 필요할 것이고 이를 통해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을 것이며 해저에서의 이 광물 채취 이후의 처리 공정도 더 개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없는 탄소 중립적인 프로세스가 개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다섯 가지 핵심 기술 영역 중에서 우리가 흥미롭게 보고 있는 기술의 사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마트 기술이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효과적으로 광범위하게 해양의 환경을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저와 또 여기 소음이라든지 생물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ISA 탐사 규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획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견고한 기초 자료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니터링 목적을 위해서 센서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기술을 이용하게 되는데 특히 자동화, 원격 센싱, 그리고 인공지능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해양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주 기술과 위성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위성을 이용을 함으로써 이 해양의 그 포괄적인 매핑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450m 간격의 정확성을 가지고 데이터를 제공하고 또한 일주 수직 운동, 즉 동물성 플랑크톤의 일주 수직 운동을 관측함으로써 우리가 해저의 상황을 쉽게 위성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해문학이라던가 선박의 이동, 어족의 이동 과 같은 이러한 움직임들을 위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해저에서의 화산 활동이라던가 지각 변동 활동에 대해서도 위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다양한 센서 시스템과 장비들이 사용이 된다는 것을 이 장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수괴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구체적인 과학 및 광물 관련 기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채광 또 혹은 채취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또한 날씨 예측을 위해서도 데이터 수집을 하게 됩니다. 센터 시스템을 계속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근거리 통신이 가능해지고 또한 이 계약 업체들이 수행하는 채취 활동의 내역들이 빨리 제공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원격 모니터링을 통한 원격 모니터링의 개념적인 설계가 되겠습니다. 일단 고정 자산을 회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는데 물론 실시간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데이터를 일단 고정 장치에서 다운받은 후에 이를 취합을 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해 수면 아래에서의 음향학적인 방식 그리고 다양한 방식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하기 위해 또 실시간으로 전송하기 위해 광대역폭 케이블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 슬라이드를 보면 USB 원격 조정, 무인 잠수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갔다가 잠수정으로서 한 4주 정도 물 밖으로 나오지 않고도 원격 조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연구 조사와 또 광물 자원 그리고 어죽 자원과 관련된 조사를 물 아래에서 오랫동안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장치들과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저희는 거버넌스를 위한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저희가 규제를 하는 기구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줍니다.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데이터가 있으면 투명성이 높아지고 또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개인과 또 여러 단체들이 해양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가 확보가 되면 참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개도국 또한 우리 데이터를 특히 환경 데이터 기준 자료를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계약업체들과 또 과학 활동으로 인한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가 높아지게 되고 이러면서 신뢰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과학적인 비대칭성을 줄이기 위해서 데이터가 활용이 됩니다. 모든 국가들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데이터가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글로벌 조율을 촉진하는 데 데이터가 큰 기여를 합니다. 어제도 언급이 됐었고 오늘도 BBNJ의 정보 공유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또 정보 즉 다른 기구들이 만들어내는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 공유 메커니즘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상당한 규모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ISA 데이터는 data.isa.org.jm에서 제공을 합니다.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일부 기밀 데이터를 제외하고는 제공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특정한 어떤 광물 자원에 대한 데이터는 기밀 데이터로 분류가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데이터는 공개가 되어 있고 다른 부분들과 연결성, 즉 유네스코의 경우에는 생물학적 데이터가 연결이 되어 있고 또 IODI 즉 국제 해양 자료 및 정보 교환 카탈로그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가 이런 최근 UN 해양 컨퍼런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데이터가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데이터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잘 연결하고 활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을 진행하기를 희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이 기준선이 되는 데이터 커버리지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해저 그리고 심해저는 아직 충분히 이해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율을 위한 노력 또 조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기법을 사용을 해서 서로 다른 샘플을 채취하고 서로 다른 방법론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율을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메타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다 할지라도 잘 활용을 하지 못하고 아주 정말 값비싼 데이터인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제적으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바이오뱅크와 함께하는 사례도 제시하는 것처럼 우리가 샘플 심해저에 대한 데이터 샘플을 제공을 하기 위해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방법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된다면 이것을 공유하는 것이 훨씬 용이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실시간의 규제 차원의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규제 기구들이 있는데 이런 규제 기구들이 운영상에서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과학 전문가들과 협력하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는데요. 과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에 어떤 표현이 있는 것처럼 현실적인 그런 과학을 기반으로 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한 세 번째로는 장기 데이터를 잘 갖고 나가야 합니다. 장기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그래야만 환경에 대한 장기적인 보호를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가 단기로 진행이 되고 1년, 3년, 5년 이렇게 쪼개져서 데이터 수집을 하게 된다면 장기적인 데이터 추적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아까 BBNJ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이 BBNJ와 잘 연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ISA는 BBNJ 사무국 및 당사국들과 함께 협력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BBNJ와 이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잘 활용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이 데이터를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역량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다자주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달로 모로스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ISA가 데이터 공유와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이 심해저에서의 조율을 촉진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